소리나는 책방. 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방 배작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카푸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진호는 월급의 80% 이상을 자동차에 바칩니다. 관리비도 나가고요, 기름값도 나가고요, 그리고 또 할부금도 나가죠.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진호는 제법 행복했어요. 자동차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행복해지기 때문이었죠. 자동차 유지비로 인해 연애도 못하고 점심은 늘 컵라면으로 때우지만 본인은 즐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호는 주말을 맞아 드라이브를 하려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데요. 웬 여자가 길가에서 손을 들어서 그녀를 결국 태우게 된 것이었죠. 진호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도중에 그녀의 말에 속아서 길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차를 마셨어요. 그녀가 미인이었기 때문에 더 속아 넘어간 것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가 잠깐 차를 마시다 차 키를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그 여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밖으로 나가보니 본인이 애지중지하던 그 자동차도 사라졌죠. 그날 진호는 어른이 되어서 처음으로 엉엉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눈물까지 말랐을 때 그는 처량하게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지역도 아니었던 거죠. 도난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핸드폰도 먹통이었어요. 최악의 하루였던 거죠. 해는 금방 졌고 세상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차들은 쌩쌩 진호 옆을 스쳐 지났죠. 그런데 본인의 자동차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주의를 덜해서였을까요? 진호는 그만 달려오는 차에 왼쪽 팔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차도 잃어버리고 몸까지 다치고. 다음날 왼쪽 팔에 깁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더욱 놀라운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어디서 많이 보던 차가 거의 반파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그런데 그것은 그가 애지중지하던 그 자동차였습니다. 이런, 내 차를 훔쳐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그는 분노로 부르르 떨었지만 며칠 후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차에 타신 여성분은 즉사했는데 급발진 사고로 결정났습니다. 아마 수리비 받으시거나 새로 차 받으실 것 같은데요? 진호는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거 뭐지? 내가 차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급발진 사고를 당하는 것이었나? 진호는 자신이 차를 잃어버렸던 것이 좋은 일이었는지 나쁜 일이었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조선시대 배경이에요. 네. 약간 옛날 이야기 스타일인데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길래는 대대로 농사를 지었지만 양반들의 수탈과 속임수에 빠져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충길은 나름 열심히 하루하루 농사를 지었지만 90%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에 허덕였어요. 이렇게 인간답게 살지 못할 바에야. 충길은 독한 마음을 품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는. 충길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낭떠러지에 올라서 준비를 하는데 저 밑에 무언가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뭐지? 손바닥을 이마로 올려 해를 가리며 자세히 살피니 멧돼지 한 마리가 덫에 걸려 그것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너는 살려고 그리도 애를 쓰는구나. 춘길은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다는 생각으로 멧돼지를 구해주었고요.
그 바람에 그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그래, 금수도 이리 살고자 하는데 어찌 인간이 이리도 나약한 마음을 먹었단 말인가. 나도 살아보자. 다시 집으로 돌아온 춘길은 열심히 농사일을 지었지만 빚은 점점 커져만 갔죠. 급기야 마을에서 가장 악랄하기로 유명한 김대감 댁의 하인들이 그를 산으로 끌고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춘길에게 땅을 파괴하고 그를 거기에 묻었습니다. 대감 마님께서 말씀하시길 혹여 네가 여기서 살아난다면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셨으니 그리 알아라. 그들은 춘길을 무덤 같은 구덩이에 묻고 가버렸습니다. 춘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죠. 결국 이렇게 죽는 것을. 춘길이 거의 정신을 잃어가는데 구덩이 위에서 누군가 흙을 파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했던 춘길의 정신이 다시 돌아왔고 결국 구덩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를 파헤친 주인공은 놀랍게도 춘길이 살려준 그 멧돼지였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는 춘길에게 따라오라는 신용을 해 춘길이 그 멧돼지를 따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동굴에 가보니 금보화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춘길은 빚을 모두 갚고 다른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못할 것 같은 혼인도 했죠. 나중에 춘길이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그 동굴의 금은보화는 이제는 죽어버린 산적의 우두머리가 숨겨놓았던 것인 듯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마을과 관련된 거고요.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희철은 홀로 산행을 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빛이 보여 그리로 갔는데 그곳에는 30가구 정도 되어 보이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오, 이런 곳에도 전원주택 단지가 있구나. 그가 단지에 도착해보니 마을 사람들이 마을 중앙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길을 잃었고 굉장히 배가 고프다 라고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희철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희철은 그들과 고기를 먹고 술을 나눠 마시면서 지쳤던 몸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내해주는 집에 가서 편히 잠까지 잤습니다. 아, 잘 잤다. 얼굴을 비치는 햇살에 잠을 깬 희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다 말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가 자고 있는 곳은 일어나 보니 무너져 있는 어떤 폐허가 된 집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여기저기를 살펴보니 산사태로 거의 폐허가 된 마을이었습니다. 거기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희철은 몇 년 전에 들은 뉴스를 떠올렸어요. 산 중턱의 전원주택촌에 홍수로 인해 토사가 덮쳐 많은 사상자를 냈던 사건이었죠. 여기가 아무래도 거긴 것 같은데? 그는 어젯밤 자신에게 친절했던 사람들을 찾아봤지만 그저 폐허만 보일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베큐 파티를 했던 그 장소도 없었어요. 조심해야겠다. 여기 유령마을이라고 소문이 난 그곳이 맞는 것 같네. 빨리 빠져나가자. 소문에 의하면 그 귀신마을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살아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희철은 극도의 공포에 떨며 그 마을을 빠져나와 전날 길을 잃었던 지점까지 안전하게 걸어갔습니다. 이제 살았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절벽 위에 서서 맞은편의 귀신마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저길 가다니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가 서둘러 하산하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강풍의 위력은 너무나 대단해서 그만 절벽에 서 있던 희철의 몸을 절벽 아래로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희철의 귀에 귀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을 맺었으면 같이 계속 살아야지. 혼자서 어딜 가려고. 결국 희철도 귀신 마을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영우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의 돈을 빼앗았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변변한 직업 없이 건달패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돼서는 폐악질만 하고 술만 먹는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지요. 하지만 유일하게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 김석순 씨는 그를 감쌌습니다. 우리 영훈이가 심성이 참 착한데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미안하다 영훈아. 한없이 착하기만 한 어머니 덕분에 건달패도 그만두었지만 술을 먹고 와이프와 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병이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영훈아, 마지막 애미 소원이다. 술 끊고 제발 착하게 살아라. 영훈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한없이 슬퍼하며 새 사람이 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그가 다시 술주정뱅이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습니다. 그는 술을 끊고 공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차근차근 돈을 모았으며 와이프와 아들에게도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와 보니 와이프가 그동안 그가 모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어린 아들만 남겨둔 채 말이죠. 망연자실하며 세월을 보내던 그는 와이프를 되찾기로 결심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예전 건달패에 있을 때 알았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는 어렵지 않게 와이프를 찾아냈습니다. 와이프는 불행히도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머니의 유언대로 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자신 때문에 고생했던 와이프의 행복을 속으로 빌며 돌아서는데 그의 뒤통수를 묵직한 것이 강타했습니다. 끄아! 와이프가 휘두른 둔기에 그만 영우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피가 맺힌 눈으로 와이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그에게 와이프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안 죽였으면 이 인간이 나를 분명히 죽였을 거야. 잘한 거야. 잘. 그렇게 영우는 착한 가장이 되려고 했지만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는 은행의 지점장은 독선적이고 제멋대로 했습니다. 직원들을 노예처럼 다루고 늘 군림하려 했죠. 작은 잘못도 크게 혼냈고 큰 잘못은 그것을 더 크게 부풀려 퇴직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들 그가 두려워 별말 안 했지만 지점장이 없을 때는 늘 그를 욕하거나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중 믿기 힘든 일이 우리 은행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흉기를 든 괴한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그들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제압했고 은행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가방에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직원 하나가 몰래 비상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경찰이 은행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의 출동 사실을 안 범인들은 일반 시민들은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은행 직원들만 볼모로 잡았습니다. 괴한들 중 리더로 보이는 복면 쓴 사람과 경찰과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자 그 리더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가혹한 것이었죠. 여기 은행 직원들 중 한 명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 한 명의 희생자는 너희 직원들이 알아서 뽑아라. 그 복면 쓴 리더는 우리에게 공을 넘겼고요. 우리의 눈길은 단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다름 아닌 지점장이었습니다. 왜들 이래? 우리 같은 밥을 먹는 식구잖아. 정정당당하게 차라리 제비뽑기를 하자고. 지점장은 구구절절 말하며 우리와 은행털이 리더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것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결국 죽임을 당했고
이상하게도 지점장이 죽자마자 그 리더는 경찰에게 투항하겠다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와 리더의 복면을 벗겼을 때 우리 은행원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김 대리님! 김 대리는 몇 달 전 지점장에 의해 억울하게 잘려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씁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래도 저 지점장 녀석은 죽여서 속이 다 시원하구만. 하하하.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우리 직원들에게 한 명의 희생자를 뽑으라고 시킨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지점장을 희생자로 뽑으리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5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환생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네, 마지막 이야기 또 진행을 하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실화고요. 전생을 기억하는 한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전생에 자신이 8살 난 아이의 엄마였다고 주장하는 한 여자의 실화입니다. 45세의 제니는 66년 전, 즉 전생에 자신이 아일랜드의 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 순간들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1932년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죽었고 1953년 런던에서 환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생 자녀들은 그녀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녀가 직접 아일랜드에 있는 전생의 자녀들을 만났고 그들이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더블린에 있는 말라하이드라는 곳에 전생에 살았으며 그것을 이미 3, 4살 때부터 알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는 더블린의 병원에서 자신이 죽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는데요. 병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던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임사체험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에서 감정이나 정신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 간호사가 달려온 것, 그리고 목사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온 것도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터널과 같은 것에 거꾸로 당겨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사후세계로 가는 문인 것 같다고 말이죠. 그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전생에 대해 디테일하게 기억했는데요. 자신이 전생에 살던 마을을 세세히 그림으로 그리고 자신이 살던 지역도 지도로 정확히 집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1980년대에 어려서 그렸던 전생의 그림들을 실제 아일랜드 더블린의 풍경과 비교해본 결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는 그때까지 더블린에 가본 적이 없었죠. 어쨌든 그것은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마침내 1989년 그녀는 자신이 살던 더블린의 말라하이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60년간 변화한 말라하이드를 접하게 됩니다. 본인이 살았던 60년 전과 달라진 모습까지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낳았던 자식들도 만나고 살던 집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폐허가 된 그 집에서 어디가 거실이었으며 어디가 방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디테일하게 전생의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 후에 자신이 일본에서도 살았고 프랑스에서도 살았다고 밝힙니다. 그 기억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생을 기억하는 한 여자의 실화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빙성이 많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환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은 환생이다라고 된 케이스가 2,400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건 환생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환생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있는 것 같아요. 환생이. 네. 그래서 그 학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평균 한
50년 정도 지나서 환생하는 경우가 많고, 빠른 경우는 불과 3달 차이로 환생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통은 30년 이상은 돼야 본인 죽은 지 네, 이렇게 환생을 하는데, 그것도 뭐 한 100년 있다가 환생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뭐 인도 쪽도 뭐 환생 이야기가 많고요. 중국 쪽도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소리나는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고요. 다음 라이브는 2주 후 금요일 밤에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깜짝 라이브도 해보겠습니다. 소리나는 책방에 이제 팟캐스트 메뉴도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 작가였습니다. 빠이.